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위키라는 자료를 보니까요. 개요는 고대 로마 제국 소속 국민,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권리, 즉 시민권으로 고대 로마 제국에 부여된 권리, 특권, 의무, 혜택, 사회적 지위 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라틴어로는 퀴타스라고 했어요. 현대 미국 시민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늘날의 미국 시민처럼 당시 많은 사람들이 따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로마는 의외로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상당히 개방적인 편이라 취득하기가 타국에 비해 엄청 쉬운 편이었다. 멀리 갈 것 없이 그리스 포리스들처럼 모두가 시민권자에만 시민권이 부여되거나 지주에만 하는 시민권이 부여되는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시민권자들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로마가 그리스 국가를 정복할 때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군대를 유기지하기도 어려워질 정도로 시민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로마 시민권을 얻는 법은 여성과 노예를 제한 모든 성인 남성 자유민들에게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자,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조건과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 아버지의 아들로 출생하는 것이, 즉 로마 시민권인 아버지 또는 한 시민과 또 로마인과 결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소유한 외국인에게서 출생함으로써 로마에 소속될 수가 있어요. 그 시민인 주인에 의해서 해방된 노예도 시민권을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성 노예가 해방되지 않고 낳은 아이는 노예로 남는데, 왜냐면 배우자가 법적으로 자유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해방된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완전한 시민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해방된 노예의 아들들이 이탈리아 도시 특권 계층까지 오랐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정부가 수여하고 하나의 특수한 도시국가의 통치그룹 또는 통치자 개인 등에 수여되는데, 로마에 대한 그들의 충성된 봉사에 대한 담례로 수여되는 거예요. 군단의 보조병으로서 군복무한 이들이 군에서 제대할 때 제대 군인들은 가족이 함께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요. 이들은 대개 16년, 20년 또는 25년간이나 복무를 했는데 이 시민권 역시 자식들에게 대물림할 수가 있었다. 자, 이게 안토니우스 칙령이 있는데요. 황제 카이사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 안토니우스, 가 다음같이 말한다. 오히려 원인과 사려, 그토록 두려운 매복 공격 당시에도 나를 보호해 주신 불사의 신들에게 감사드린다. 따라서 신들이 평범한 내 백성들 사이에 머무를 만큼 자주 만약에 내가 현존 내 백성들과 다른 이들 모두 우리들의 신을 모신 성소로 이끌린다면 그들의 창험함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응당한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자기를 지켜준 군인들에 대해서 시민권 준다는 얘기죠. 데프티키오이를 제외하고 내가 다스리는 세계 전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속한 공동체의 권리는 훼손하지 않고 유지한 채 로마 시민권을 주는 바이다. 전체 인구가 이미 모모 승리에 포함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게 안토니우스 칙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미 칙령은 로마 시민의 위험을 넓히는 것이다. 그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안토니우스 칙령 일부분인데, 서기 2012년 로마 제국의 카라칼라 황제가 비개천 로마 사회를 통합하고자 로마 제국에 거주하는 모든 자유인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안토니우스 칙령을 공포했어요. 이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3개 대륙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단일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 사람들은 기존의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이들에게 기존의 시민권과 지역의 법 전통의 로마의 법에 따라 분명하게 보장되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의 권리는요, 유다인들은 바울로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놈은 아예 없애버리라, 죽일 놈이다 라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고 옷을 내던지고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러자 파견대장은 바울을 평양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를 알려고 채찍질해서 조사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군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자 바울은 거기에 서있던 백인 대장에게 로마 시민을 재판하지 않고 매질하는 법을 어디서 하고 항의하였다.
이 말을 듣고 백인 대장이 파견 대장에 가서 어떻게 하실 자입니까? 저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리자 파견 대장은 바울에게 가서 당신이 로마 시민한 것이 사실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파견 대장은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어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은 나로 말하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고 밝혔다. 바울은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바울이 로마 시민한 것이 드러나자 그를 결박했다는 사실 때문에 파견 대장도 겁을 집어먹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야기예요. 로마 시민권의 소유는 법적, 재정적 차별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데 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어요. 다른 로마 자유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출생과 함께 로마 시민이 된 아기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더욱 강화된 상업권이 있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제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이상과 동일한 법률상의 이점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야. 안토니우스 칙령의 주요 내용은 로마 제국에 거주하는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에요. 유일한 얘기는 이 데디틱스 또는 고리서버는 데프티키오이라는 소수의 무리였는데 그들이 어떤 무리의 사람들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다만 데프티키오이는 로마 공화정이나 로마 제국의 단체로 무장정이 있던 집단이 무조건 항복하는 경우 또 무조건 항복이므로 기존 체제 보장이나 시민권 부여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의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집단 구성원들의 법적 지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은 개인으로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지만 문제 집단 소속이기 때문에 정당한 시민권의 소유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중간적 성격의 계급이었다. 당시까지 시민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주민들은 다수의 이방인으로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 시민들과 비교했을 때 형법과 민법, 세금 평가, 사회적 이동 가능성 등 같은 기본적 권리의 영역에서 법률적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안토니우스 칙령은 대부분 지방의 엘리트 계층이나 군인 같은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로마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 자체에 의미를 가진 적 없었던 과거의 법적 권리 부여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치였다. 자, 의의를 보니까 우선 로마인 이야기를 명한 시오노 나나미 같은 사이비 역사학자 덕분에 가지게 된 편견부터 버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카이세르 같은 위대한 영웅들과 로마인들만의 독특한 야망과 능력 때문에 로마가 성공한 것은 절대 아니다. 2000년 전 지중해 주변엔 카이세르보다 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도 있었고 로마보다 더 많은 능력과 야망에 넘치는 도시들도 많았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비어더 교수는 우연과 확장된 시민권이라고 주장한다. 로마가 성공해야만 했던 필연적 이유는 사실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다. 기원전 216년 카네 전투에서 7만 명이 넘는 로마 군사를 사살한 카르타고의 하니발 장군은 왜 바로 로마를 침략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다를 수도 있었던 카르타고와 로마의 역사. 로마는 역사라는 도박에서 운이 좋았던 것이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다. 고대 문명의 전쟁은 단순했다. 적을 물리치고 적의 땅과 재산을 뺏는다 정도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로마는 달랐다. 점령한 민족을 새로운 로마인으로 흡수하고 과거 적의 신을 자신의 새로운 신으로 받아들인 유연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렇게 로마군과 싸우던 갈리아인들의 후손은 로마 장군이 되었고 북아프리카 유목민 출신 후손은 로마 원로원 의원이 되었다. 로마인들만의 권한이었던 로마 시민권은 점차 이탈리아 반도 모든 일에게 가지게 되었고 드디어 기원후 212년 카라칼라 황제는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다. 로마는 단순히 더 이상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보편적 제국의 영원한 꿈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게 이제 김대식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조선일보에 게재한 제국이란 무엇인가 이 내용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천년적인 로마는 자영노의 서민이자 병사로서 떠받쳤다. 피정복민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됐고 로마의 지배층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찼다. 로마가 천년을 갈라온 능력이었고 이 시스템이 무너지자 멸망이 이뤄져버렸다. 로마 건국의 주도자들 또한 귀족의 과도세를 혁파하고 농지를 분배하고 평민에게 가급적 길을 열었다. 조선이 500년간을 간 힘이었다. 세도 정치가 횡행하자 망골 피할 수 없었다. 한경 경제 사회연구원 사회조사 센터장 로베드문을 닫지 마라. 이게 나온 얘기예요. 차이는 책 전반에 걸쳐 반복해서 등장하는 키워드다. 제국은 곧 차이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제국을 새로운 사람들을 통합하면서
구별과 위계를 유지하는 정치체로 정의하면서 제국 개념은 정치체 내부의 서로 다른 공통체들이 다르게 통치될 것을 전제한다고 했다. 여기서 권력의 레퍼토리가 중요하게 등장한다. 통치자들은 권력과 특권을 차별적으로 배분하거나 때로 유인책을 제공하고 때로 억압하면서 제국 내부의 다양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그들 나라를 유지했다. 일례로 로마는 다종다양한 내부 구성원들을 통치하는 방편으로 로마 시민권을 활용했다. 로마 시민과 비로마 시민을 구별하면서도 비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했다.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을 바탕으로 했지만 교리의 순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종파 분립을 방지하거나 관리했다. 더불어 제국은 영토의 통치를 위임하는 중개인들을 각자의 상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하고 관계 맺었으며 정치와 종교를 결합했고 이민족 병력을 고용했으며 결혼 동맹도 이용했다. 레퍼토리라는 곳 상에 맞춘 전략적 선택을 가리키며 이러한 유연성에 힘입어 제국은 내구성을 갖출 수 있었고 수백 년간 존속할 수 있었다. 자, 당근과 채찍, 경영심에 나온 구성원들의 다양한 차이를 정략해 운영한 제국들에 나온 이야기예요. 하지만 20세기 독일이나 일본처럼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에만 기초해서 제국을 세우고자 하는 나라들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 몽골, 로마 제국, 영국은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국가 체계의 토대로 삼았으며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죠. 잭 워더포드 미국 미네소타주 네칼레스터 대학 인류학과 교수가 얘기한 것이죠. 좋지 않은 다른 예로 20세기 일본을 들 수 있는데 일본은 점령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매우 잔혹한 대우를 했고 정복당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일본이 더욱더 높은 곳에 있어야 했고 모든 부와 권력은 자신들이 독차지했어요. 일본에게 다른 사람들은 피정복민이자 노예일 뿐이었어요. 반면 로마는 모든 사람들을 로마니로 받아들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강대국이었다. 이게 아드리안 고데 로마 전투 군사 박사의 얘기였어요. 이상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